서울의 모든 민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전국에 계시는 민주당원 여러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한승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는 우리 서울시당 권리당원 협의체죠. 민주서울 네트워크, 우리 민선회가 출범한 이후에 작은 것 하나까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첫 오프라인 행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서 저 또한 영광입니다. 민선회에서 준비한 첫 모임인 오늘의 행사는 꼰대 정치의 위기, 90년대생의 정치질의 저자인 황희두 작가님과 함께 채워나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서울시당 유튜브인 민서유에도 함께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46만 구독자의 새날 채널을 운영하는 파워 유튜버이자 우리 민주당의 인재이기도 하죠.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하신 당원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이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당의 권리당원 협의체인 민선회를 만든 장본인이시죠. 민선회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 서대문을 국회의원이신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부득이한 일정상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선회 가족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민선회 가족 여러분들께 거둔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거 잘 아시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도 한번 자리를 했는데요. 단둘이서 말이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영호 위원장의 서울시당이 우리 정당사에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칭찬이었습니다. 아마도 중앙당도 하지 못하는 권리당원 협의체를 서울시장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께서 약간의 부러움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우리 민선회 가족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차원의 격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당대표도 저희를 인정해주고 저도 민선회를 뒷받침 잘하게 된다면 우리 민선회가 이제 중앙당에서도 권리당원 협의체가 더 확대돼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민선회 가족 여러분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북콘서트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황희두 작가를 또 모셨더라고요. 황희두 작가는 진보 유튜버로서는 매우 선명하고 논리 정연한 그런 작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황희두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청년 정신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잘 나가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아무도 하지 않고 정말 청년 그 자체적으로 용맹스러움과 그 강직함으로 본인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또 청년들과 연대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력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북콘서트에 대한 의미가 크고요. 앞으로 북콘서트를 계기로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민선회 가족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스파르타 300 영화처럼 강력한 장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완전 무장하고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한판 싸울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 돼서 우리 무도한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 압승을 거두는 민선회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역할 다 함께 잘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황희두 작가님과 민선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스파르타 300처럼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민선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민선회가 모여있는 이 조직이 민주당원 당원 활동에 가장 큰 선도적인 그런 조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북콘서트의 책이 앞에 보이는
90년대 정치권들 문투기, 90년대생의 정치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작가인 황희두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네, 꽤 많이 읽으셨네요. 다 읽으신 거죠? 책 직접 갖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저도 이 사회를 준비하면서 급하게 사서 한번 다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책 못 읽으셨어도 아마 오늘 작가님께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그 안에 엑기스들만 쏙쏙 뽑아서 들려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삼행시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운을 띄워주시면 우리 작가님께서 올라오실 것 같은데요. 운 띄워주실 수 있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두근두근 희망을 씨 뿌리기 이제 시작해 보시죠.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앞에 김영호 위원장님부터 정말 그 삼행시까지 되게 민망할 정도로 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한 2시 정도부터는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1시 한 55분 정도까지 알람을 맞춰놓고 이 얘기는 좀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신 분들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소개나 이런 거 다 건너뛰고요. 지금 이 앞에 하는 얘기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주장이나 혹은 이걸 지금 보시는 분들의 생각을 다 떼놓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제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왜 좋아했는가, 그 연결점에 대해서 한번 다들 고민해봐 주시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여전히 많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제 아주 솔직한 얘기들을 책에다가 넣었고, 되게 솔직한 얘기들 많이 넣으니까 출판사에서도 이것저것 고려를 해서 일부 좀 이제 덜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의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저는 재벌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최근에 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유행을 하면서 옛날에 제 생각도 많이 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그 관악구 신림동에 살 때 친구들과 중고등학교 넘어가던 무렵에 용산으로 이사를 왔고, 그 용산에 있는 그 당시 친구들과 너무 다른 그 세계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서 그냥 볼 좀 차고 PC방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 정도였다면, 이제 용산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때 막 재건축, 막 집값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특히 제가 타 지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어울리기도 되게 어려웠고, 보통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리면서 계속 그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밖에서 온 제가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약간 못마땅해 보였을 수도 있고, 그 자연스러운 어떤 계급이 형성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얼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처음에 제가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거기다가 프로게이머까지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되게 이상하고 그런 어떤 루저 취급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때 학창시절 때 생각해보면 그런 시선이 잘못돼 있다는 걸 알지만 결국엔 내가 약자고 뭔가 힘센 친구들, 소위 이제 일진 같은 친구들이 그런 저를 무시하는 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당시에 제가 극복을 했냐면, 요 장면은 뭐냐면, 이게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전에 이렇게 모델 그런 사진, 그게 공개가 됐었던 건데, 이걸 보면서 제가 딱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서울시장으로 있었고, 단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용산이 차라리 그 제2의 강남처럼 부자가 되면 나도 어쨌든 요 끝자락에 들어가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신림동에 있던 친구들을 은연중에 아래로 이렇게 두게 되고, 수직적인 그런 계급 체계를 정당화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왜냐면 지금의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이 안에서는 내가 설령 무시를 당해도 그 예전에 있던 애들보단 내가 낫지 않냐, 세계관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저 수도권 계급표라고 2011년도에 어디선가 누가 만들어서 이게 막
당시 커뮤니티에 뿌려졌던 건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 계급을 나누고 지금 보면 이제 택도 없는 얘기들이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자존감이 제가 밑바닥을 치고 결국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강남, 뭐 서초 이런 데를 차라리 내 위로 인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위에 미국, 뭐 바이든 인정하고 뭐 일본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내가 대빵이다, 약간 이런 세계관을 갖고 한마디로 그 수직적인 그 체계를 오히려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아래로 깔아뭉개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약자, 뭐 소수자 이런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막 복지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고, 근데 그걸 또 정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옛 제 생각도 많이 나고, 이거를 그냥 욕만 한다고 해서 절대 극복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프로게이머 시절에도 제가 생각처럼 처음에 목표를 가졌던 것처럼 성공한 프로게이머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DC 인사이드에 임요한 선배랑 제가 대결을 할 때도 엄청난 조롱을 당하고, 당시 실시간으로 한 80만 명인가 그 경기를 보고 DC 인사이드의 몇십 페이지에 다 제 조롱과 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 그래도 자존감이 많이 낮았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더 내면이 막 골마가고, 근데 그 초라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온라인에다가 저도 되게 막 키보드 워리어 기질을 보이면서 그렇게 합리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강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동경했는데 그 무렵에 봤던 콘텐츠가 바로 이런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이런 자료를 만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당시에 제 입장에선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깐 알탭하고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이런 글이 올라오고, 이런 방식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열받게 만든 다음에 이명박이 등장을 해서 해결해냈다,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졌고, 그 사람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무슨 뭐 현대 최고까지 올라갔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 이런 스토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이명박이라는 사람도 어쨌든 그런 뭐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뭐 서울시장도 하고 뭐 대통령까지 됐는데 너가 뭔데 그렇게 욕을 하냐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과거의 저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딱 그때 저랑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저를 뭐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항상 요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내면이 극단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었을 때는 이런 그 전체주의에 제가 열광했던 시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히틀러, 나치 뭐 이거 나쁘다 이런 얘기는 다 하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갔는가를 보면 당시에 저는 심적으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특히 뭐 정치를 하는 분들은 또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데, 뭐 나치를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딘가 마음을 둘 데가 없다. 난 뭐 청년 정치인으로 해서 뭔가 꿈을 갖고 당해왔는데 나를 받아주는 데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기득권들이 자꾸 날 쳐내고 하다 보면 어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중거 집단을 찾게 되는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내 정치 인생을 또 바꾸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 한때 그 아주 극단적이고 세고 그런 강한 사람들한테 몰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몇 년 뒤에 책을 읽다가 강자동일시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완전히 과거에 제 생각을 빼다 박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강한 사람 편에 서서 나도 막 뭔가 이제 센 척도 좀 할 수 있고,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밀짚 모자 쓰고 자꾸 대화하자 그러니까 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이 무시하고 날 막 약하다고 계속 그렇게 소위 갈구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막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 너무 좋아 이러면 그 자체가 내가 너무 약자라는 걸 인정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막 재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강자들을 제가 대변하고 다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렸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남들이 날 무시하지 않는다, 나도 강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 책에 담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선생님한테 이르는 건 또 당시에 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나와서도 사실 비슷하다. 내 개인이 아무리 뭔가 분노를 하고 사회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그 시스템 안에 탑승을 해서 경쟁의 꼭대기에 올라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점점 올라가는 사람 입장에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루저다, 나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저 밑에 뭐 자꾸 할당제 얘기하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달라 뭐 이런
복지의 최저선 이거 깔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루저들이라서 저러는 거다. 이게 막 무임승차론이랑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랬던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변화를 하게 됐냐, 저도 아직까지도 제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인 역할 한 분이 최영국 선생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넘어가고, 다만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 가게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멀리서 키가 되게 작으시고 지팡이 짚고 허름한 옷을 입으신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 이명박, 재벌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명품카 끌고 다니고 뭐 양복 입고 소위 때깔 나고 그런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깍듯이 모시는 건 당연한 세계관이었는데, 저 할아버지가 누구길래 도대체 아버지가 저러시고 또 다른 어르신들도 그렇게 계속 깍듯이 모실까, 그 호기심에 이분이 누군가를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최영국이라는 선생님이 쭉 하셨던 말씀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심지어 이분이 한때는 세금 납부 2위 할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버셨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나중에 신용불량자까지 됐다.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 막 예를 들어서 의신처도 마련해드리고 돈도 드리고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은 내게 아니다 하면서 직원들 나눠드리고, 아 이런 삶이 있구나, 나는 그동안 계속 뭐 더 가져야 된다, 뭐 돈, 권력, 명예, 이게 그 전까지의 나의 성공하는 그런 세계관이었다면 그 세계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럼 사회에 또 있지 않을까? 그럼 왜 이런 분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라고 호기심이 생겼고, 실제로 최영국 선생님도 한때 돈 버는 거에 스스로 표현하시길 미쳐 있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욕망의 막 끝자락까지 갔다가 점점 이런 여러 계기로 변화를 하는 거 보면서 꼭 이렇게 예전부터 뜨거운, 그러니까 뭐 약재를 보면서 항상 슬퍼하고 뭐 사회를 위해서 막 투쟁하고 꼭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더라도 누군가 이 욕망의 탑승에 있다가도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라는 나름의 희망을 갖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저 스스로도 그런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 지금 과거의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를 최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도 책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책이라는 건 이미 그 과거의 것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책이란 건 그 과거 시점의 어떤 내용들을 박제해 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제가 책 읽지 않는 걸 정당화를 했었죠. 그러던 무렵에 이 두 가지 책을 읽게 됐고, 이 두 책을 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됐는데, 유시민 작가님의 공감필법은 되게 작고 얇아요. 그리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한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예전에 잠깐 공부하던 시절에 책 억지로 보는 거 말고 제 자유의지로 이렇게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다는 걸 딱 효능감을 느끼고 나니까 조금씩 어려운 책에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책들을 보게 됐고, 유시민 작가님이 글을 되게 재밌게 잘 쓰셔서 그 유시민 작가님의 책들을 막 읽으면서 거기에 또 가랑비 옷 젖듯이 이 사회에 대한 생각도 변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현영 작가님의 지혜체전서는 이 말과 글을 가지고 얼마나 이 맛깔나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되게 지루한 역사 문제, 뭐 아니면은 뭐 인문학이라든지 어려운 철학 얘기가 되게 쉽고 말랑말랑하게 느껴질 수 있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또 이현영 작가님, 박사님의 책들을 막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점점 말과 글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 루트일 뿐이고, 그래서 책을 싫어하는 분들한테 이 두 가지 책을 저는 주로 자주 추천을 드립니다. 막 처음부터 어려운 책들 추천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쉬운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 무렵에 한참 고민을 하고 그때 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분들을 보면서 처음에 저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 인터넷 온라인상의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던 다양한 내용들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집회하고 거리로 나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까?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럴 시간에 누군가는 일을 해서 고층 빌딩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데 왜 저 대학교에 굳이 나와서 들어주지도 않는 얘기를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거 보면서 내가 틀렸던 건가? 내가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건가? 라는 의심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이 장면을 보고 제가 확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소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못하는 걸 보면서도
별 관심이 없다거나 혹은 옹호를 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이렇게까지 무슨 일각에서 뭐 강성이다, 뭐 파이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도 심리전을 벌였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저를 끌어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회봉사 80시간을 또 하고 왔는데 그 사회봉사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 3심으로 가면서 이게 결과가 확 뒤집히는 장면들 그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어쨌든 사회에서 대중들이 봤을 때는 너 어쨌든 그 이명박 뭐 가짜뉴스 뿌리다가 유죄 받은 애잖아 라고 받아들일 게 뻔하니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인 거죠.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도저히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거죠. 그럼 다만 이게 사람들한테 어필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진 않을 테니 아주 길게 보고 어떻게 보면 제 명예 회복이나 제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전략 전술을 짜야 된다. 이게 제가 프로게이머 하면서 늘 가졌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에 대입을 해보면 이게 제 개인적 사례지만 아무리 누군가가 억울하고 혹은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하든 혹은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하든 거기에 전략 전술 없이 그냥 당위로 이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 혹은 이게 팩트다 하면서 제 재판 과정을 쭉 나열한다거나 아니면 막 진정성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가짜뉴스 뿌리고 뭐 이렇게 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제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전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계셔야 그 중간에서 또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는 분들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어서 그 각각의 역할이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정리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도 심리전을 벌였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지금 꺼지지 않는 상황이고 이게 마치 옛날 얘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있었던 일이지 언제까지 이명박 얘기할래? 지금은 윤석열 시대인데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세핑, 뭐 톰보이, 하이보이, 뉴진스 요즘 되게 핫한 아이돌이나 어떤 힙합, 그 음악, 문화 이런 쪽에도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저렇게 합성해가지고 계속 청소년들한테 가랑비 옷 젖듯이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되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명박 정부는 그때 끝났지만 지금도 당장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뉴라이트계 소위 이명박계 인사들이 다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했던 짓들을 그들이 과연 안 저지른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도 저는 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 12구 참사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용산 참사를 덮기 위해서 저들이 어떤 짓까지 저질렀나 강호순 사건을 활용해서 오히려 경찰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강호순 사건이 워낙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걸로 시선도 그냥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만들면서 오히려 이걸 긍정적인 기회로 삼는다는 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경찰부터 고위 관계자들이 가졌던 생각이란 걸 알 수 있고 별별 심리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심리전을 두고 그냥 댓글 부대가 좀 많이 있었던 거 아니야? 댓글 좀 남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가랑비 옷 젖듯이 이 사람의 세계관을 아예 지배하겠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특히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제가 심리전이란 단어에 늘 꽂혀 있는 이유가 프로게이머들도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나면 대부분 거기서 거기가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승부가 판가름 나냐면 상대방을 도발을 해서 흥분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원래 준비한 전략이 있어도 상대방을 자꾸 도발해가지고 그 준비한 전략을 제대로 못하게 감정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빈틈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파고든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실력적으로 딸린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멘탈을 흔들고 내가 유리하게 판을 그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차원에서 심리전을 써가지고 우리도 늘 그런 것만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상대방 어떻게 하면 도발을 할까? 그래서 뭐 게임 직전에 막 밥을 던진다든지 이게 뭔 밥이다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상대방을 건드리고 팀 감독을 흔들고 팬들을 뭐 이렇게 겨냥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그런 게임 승부의 세계에서도 되게 약섭하다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어쨌든 승리한다는 차원에서 늘 쓰던 방법인데 이게 현실 정치에서 그런 걸 쓸 줄은 상상도 못했고 심지어 국민들 세금 가지고 심리전을 벌이면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무현 대통령만 그렇게 몰아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정치하는 분들 혹은 일반 시민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분들 뒤캐고 그런 데에 세금을 쓰고 사람들 막 뿌락치를 신고 했다는 거를 알고 나선 제 입장에선 도저히 이게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프로게이머인데도 심리전에 그렇게 낚여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까지 갔던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의 어떤 뭐 정치하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멋있는 걸 뭐 한번 멘트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여전히 저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입장으로서 이걸 왜 포장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그냥 이명박한테 게임을 졌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프로게이머로서. 이게 게임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게임 뭐 한두 판 진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게임을 져가지고 잠 못 잔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것도 이명박이라는 사람한테 낚여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그 굴욕감과 이 프로게이머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나도 어차피 인간의 머리는 거기서 거기고, 그럼 저 심리전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프로게이머 시절처럼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뭐 부종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어떤 테란이라는 종족, 어떤 특정한 종족이 있을 때 내가 그 자주 하지 않는 다른 종족들도 해봐야 상대방의 빈틈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도 뭐 소위 일배부터 아주 극단적인 다양한 의견들까지 다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당원분들한테 다 봐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략을 짜고 현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이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고 하면 대부분 흘러가는 방향은 내 할 것도 바쁜데 저거 뭐 개소리인데 저거 뭐하러 보냐. 근데 설령 그 헛소리라고 치부했던 내용들이 야금야금 내가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덮어놨던 얘기들이 다른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많은 설득력을 얻고, 그게 어느 순간 여론을 만들고 그게 나를 오히려 뒤덮는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게 저는 지금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싸우려면, 그리고 이기려면 거기에 맞는 전략 전술을 짜야 된다. 물론 이제 저한테 그런 비판도 많이 합니다. 일각에서는 네가 이준석하고 다를 게 뭐냐, 승리하기만 하면 다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비판은 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1년 만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고, 최근에 잼버리 그때 막 글로벌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 보면서 1년 만에 한국이란 브랜드가 확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패배를 했을 때 결국에 지금 뭐 선거제 속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졌을 때 51%만 먹으면 확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이게 뭐 게임이라든지 문화적으로도 계속 이런 걸 많이 건드리는데, 뭐 문재앙이다, 뭐 찌지다, 이런 얘기들이 게임하는 데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소위 비속어 쓰고 욕하고 하는 것처럼 아 문재앙이네, 아 찌지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누군가가 의도를 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럼 왜 이런 얘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유행을 하게 됐는가. 그냥 비속어 쓰듯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재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이재명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민주당이 무슨 당인지 모르더라도 남들이 그냥 다 욕하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부터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 정치인분들한테 제가 이런 심각성을 얘기해도 안 와닿죠. 내가 게임을 안 하니까. 그냥 그 애들 때 뭐 젊었을 때 욕도 하고 하는 거지, 사회에 나오면 변할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럼 정치권에서 수습을 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정치인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문제들이 당장 민주당 지지율과 무슨 상관이냐 보면 당연히 이 현상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게임을 하는데 욕을 하고 있고, 유튜브 갔는데 어디 댓글에 다 민주당 욕을 하고 있고, 거기서 그냥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다 욕을 하고 있고, 사방에서 민주당 욕을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저런 거 다 가짜고 너가 진실을 몰라서 그래, 역사 공부를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저는 그 말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 빈틈을 저들이 되게 잘 파고듭니다. 이게 되게 뼈아픈 얘기고, 저들이 막 저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만 잘해요. 이 안에 이 빈틈을 찾아내고 교묘하게 사람들 파고들어서 이제 다들 아시는 전략들 있잖아요. 남인지 남은지, 나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제가 만약 저쪽 심리 전담반이라면 이제 슬슬 나 이미 이재명 지지했는데 라는 얘기를 막 퍼뜨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서 이재명의 사이다, 왜 아직 예전의 사이다가 사라졌는가, 한쪽에서 이렇게 막 부추기고, 또 다른 한쪽에선 저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어떻게 해, 극단적인 30%만으로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각각 떼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 자체는. 그럼 양쪽 가갖고 막 부추기면 결국 이 폭탄이 민주 진영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뭐 이재명은 이대로 안 된다, 사방에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처음에는 응원하고 가까이 하던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적으로, 서서히 뭐 비판적으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의심을 한두 번 하기 시작하죠. 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게 원래 그들의 목적인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게 만들고 이 안에서 지지자들끼리 싸움 나게 만들고 하는 게 애초에 저들의 전략인데, 왜 우리는 저들이 하는 어떠한 행동, 그들의 목적과 실제로 우리가 그 주로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들은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안에 그 폭탄을 던지고 이 안에서 싸움 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무슨 의미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뭐 누구 탓이네, 뭐가 잘못됐네, 이재명한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네, 그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 패배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를 갖다 붙이든 다 맞는 얘기가 돼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것만 안 했으면 이겼네, 이 얘기 사실 누가 못하나 이런 생각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민주당이니까 다 마음에 들고 절대 진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라고 해서 뭐 전 정부라든지 뭐 현 대표 체제라든지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런 저들이 저런 걸 바라는 상황에서 거기에 먹이는 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커뮤니티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게 되게 많다 봅니다. 예전에는 소위 뭐 조중동이라든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아주 막 80년대 이럴 때는 이런 커뮤니티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거대 담론, 민주대 뭐 독재, 그러니까 예전에 뭐 산업화, 민주화, 지금은 무슨 화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데 요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떠한 주제를 갖다 붙이더라도 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엮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별 관심사가 파편화됐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보고,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들, 영상 플랫폼, 특히 요즘 숏폼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이 숏폼의 세계 속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어떤 게 갑자기 유행을 하고, 요즘 무슨 챌린지 같은 거 되게 많죠. 그 밈 같은 거 정치로 봤을 때 그 밈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그 밈에 적응하고 그 유행을 따라가고 그런 거에 뭐 어떠한 메시지에도 어쨌든 반응을 하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 그럼 가만히 냅둘 거냐? 저들은 그럼 가만히 이걸 손놓고 있냐?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우려되는 행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장 이게 티가 안 나더라도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죠. 당장 내가 뭐 파일럿, 건물 하나 짓는 게 당장 아무 의미도 없고, 내가 일군 하나 정찰 빨리 갔는데 그게 죽어버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은. 근데 그 하나가 죽어가지고 벌어지는 수많은 나비 효과들, 수많은 일들, 그 변수들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지 라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뭐 책에도 썼지만 더 이상 국민 예능이 없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저희들까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 10대 정도까지만 해도 토요일은 무한도전, 앞에 막 음악 중심, 우결, 무한도전이 보통 디폴트였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막 1박 2일 보고 밤에 개콘 보고 밤 10시에 그 월요병, 거의 전국에 계신 분들 중에 이거 보신 분들 대부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미 한 밤 10시에 딱 그 밴드 노래 나오면 이미 월요일인 거죠. 막 뭔가 다 끝난 느낌 들고, 그 다음날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요 주말에 있었던 유행어 같은 거, 재밌는 장면들 얘기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는데, 제가 초중고등학교 강연을 계속 다니면서 느끼는 건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국민 배우, 막 국민 예능 이런 게 나오기가 어려운 게, 유재석 씨를 모르는 청소년들 되게 많다고 하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어떤 유튜버, 뭐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핫한데, 문제는 한 반에 그럼 그 핫한 인플루언서가 전부 다 그 알고 있고 유행이 퍼져 있는가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먹방 보는 친구들은 또 그 따로 있고, 뭐 여행, 뭐 정치 등등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방향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서 이게 중요해, 지금 이게 시대 정신이야 라고 해도 누군가한테 전혀 그게 시대 정신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민주당은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목소리도 있어. 이게 말로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호감도도 마찬가지고, 민생을 챙긴다 그러면 지금 민생 챙길 때냐, 개혁을 해야 되지. 개혁을 한다 그러면 또 반대로 다른 얘기도 나오고, 그 개개별로 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이거 안에서 뭐가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게,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런 정보 유통 창구, 온라인상에 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투들 다 신경 조금만 썼으면 지난 대선 이겼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관심을 안 주면 설득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든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 얘기 안 들어서 이러네 하고 어느 순간 민주당은 뭐 자기 이제 뭐 탈당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뭐 내 말 안 들어서 저랬네.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전 진중권 같은 사람이라 봅니다. 뭐 진보 진영이 내 말 안 들어서 뭐 어떻게 됐다, 이게 그렇게 말만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냥 밖에서 떠들지만 말고 당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당원분들 만나서 뭐 강의도 하고 뭐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고요. 요즘은 이제 사이버 레카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정보는 무한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의 시간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먹고 뭐 놀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시간 다 빼고 나머지 시간 속에서 유튜브를 보든 친구를 만나든 넷플릭스를 보든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정치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 더 좁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볼거리가 넘치는데 여기에 그럼 우리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우리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뭐 아주 극단적으로 멍청해서 이런 걸 몰라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전 그렇게까지 멍청해서 그런 거라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본인이 그리고 설령 그렇게 답답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파고들까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가끔 보면 사이버 레카드 때문에 문제다, 유튜버들 때문에 문제다, 뭐 제가 유튜버니까 이걸 실드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설령 그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요즘 뭐 자극적인 뭐가 문제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조차 제목 혹은 뭐 유튜브로 영상으로 치면 썸네일 한번 잘 보세요. 그것도 자극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볼거리가 넘쳐서 그런 지적 또한 자극적으로 안 하면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라는, 이미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는 걸 인정하고 빠르게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넷플릭스 경쟁 상대로 수면 시간을 꼽아요. 잠과 게임과 경쟁을 한대요. 잠자는 시간이 5시간이면 그 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서 1시간 동안 우리한테 쓰게 뺏어 가겠대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잠과 나머지 어떤 시간 싸움에 들어간 건데, 그럼 정치는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시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정치의 게임화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죠. 일단 시선을 끌고, 아까 그런 플랫폼들로 치면 점유율을 늘리는 거, 사람들이 한번 쳐다봐서 1초간 쳐다보고 끝이네. 근데 옆에서는 1초간 쳐다봤고 그게 10초, 1분으로 늘리는 그런 싸움에 들어간 거라 보면 되는 거고, 내가 어떠한 옳은 얘기를 하고 어떠한 진짜 필요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꺼버리면 그건 없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끌고 시간을 어떻게 계속 늘려갈 것인가, 본질적으로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 보는 거고, 거기에는 뭐 기후위기든 성평등이든 저출생 고령화든 모든 얘기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정보 유통창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유통되는 그 망에 저는 가장 관심이 많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걸 생산을 했고 그걸 잘 포장을 해서 유통을 했는데 최종적인 배달을 만약에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했다 칠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선 내가 뒤에 뭘 했던 간에 이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걸 최종적으로 내 눈앞에 갖다 준 사람이 이 앞에 모든 걸 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예시를 왜 들었냐면, 정치로 치면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 하태경 의원이에요. 하태경 의원이 뭐 레카다, 저도 여의도 레카라고 막 뭐라 하는데, 잘 보시면 이슈 되는 거에 꼭 사진 찍어놔요. 그리고 기사에 그걸 막 포털에 도배합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저걸 레카니까 처음에 지적을 한두 번 하는 거는 먹힐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민주 진영에서도 짜증이 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하태경 레카하는 거 알겠는데 그 동안에 너넨 뭐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들의 카드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막상 저도 그렇게 해서 저게 여의도 레카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나서 방금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당에서도 누가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그 카드를 딱 꺼내려 할 때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이 논리 싸움이든 아니면 온라인상의 전선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자들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 봅니다. 실컷 이 고지전 하느라고 대관도 하고 커뮤니티상에서 막 댓글로 논쟁을 하는데, 막상 우리 쪽에 카드가 어느 순간 딱 없다는 걸 느낄 때 사실 퇴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은 계속 무기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런 무기를 지금 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무기를 쓰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요즘 핵전쟁인데 예전에 막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막 불, 막 도끼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아무리 그 본질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뭐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그냥 핵무기 한 방에 끝나는 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의 무기도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논리도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냐? 윈도우 95를 아직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민주당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몇 가지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정답은 없다 봅니다. 그냥 간단히 요거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에서 비유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봐요. 스타를 모르시더라도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대방이 저렇게 치트키, 돈 치트키를 쓰고 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치트키를 쓴 상황이다.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럼 보통 크게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저렇게 반칙을 한다. 두 번째는 저 반칙을 못하게 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 세 번째는 졌지만 난 반칙 안 썼으니까 잘 싸웠다. 지금 정치도 보면 이게 제가 굳이 막 구체적 사례를 안 들어도 대략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노선이 있다고 보고 이 세 가지 노선 중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이 각각의 논리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 한 가지가 정답이다 라고 자꾸 우리가 학습,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놓으면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한 답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너 다른 답은 틀렸어 라고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고 그냥 각자의 가치관, 우선순위의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굳이 따지자면 1번과 2번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입장이긴 해요. 내가 똑같이 반칙, 그러니까 저쪽처럼 똑같이 심리전담반을 운영할 수는 없어도 아까 앞에 마삼중 이 부분을 건너뛰었지만 좀 약사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고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면, 저쪽 진영이 보수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자칭 보수 세력들이 이것저것 다 뿌려놔요. 심지어 노태우 정부 때도 막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할 수 있는 얘기를 거의 다 뿌려놓습니다. 그럼 저들이 이걸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피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뭐로라든 저들이 했던 거랑 겹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하는 거는 이준석이 이런 말 했는데 너 이준석이랑 똑같냐? 그럼 너 이준석이랑 무슨 차이냐? 이렇게 마치 사상검증처럼 들어가면 결국 남는 거는 완전 무결하고 저쪽에서는 선도되지 않았던 어떤 것들만 얘기하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좋다 이거지만 그게 과연 대중들한테 먹히겠냐 라는 차원에서 저는 1번과 2번 사이에 약간 좀 1번 쪽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반칙은 하지 말고 좀 약간 얍삽하고 저놈 좀 뭐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그 비판과 비난은 감수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고요. 이거 말고도 고지전이나 이런 양비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버를 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버랑 우리 손절했다, 신의 한수나 이런 채널들이랑 우리 거리두기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민주당도 유튜버들과 거리두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 자체로 보면 되게 매력적이고 실제로 그거에 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대안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요 말 장기 말로 놓고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저쪽은 당장 이 시사 유튜브계로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저쪽이 훨씬 높습니다. 조회수부터 양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저쪽에서 설령 그런 유튜브 몇 개 손절했다고 칠게요. 그거 말고도 종편부터 지금 검찰이라든지 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에 말이 많아요. 저 왕을 굳이 왕이라고 비유하기 싫지만 왕을 지키기 위한 저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쪽을 놓고 보자 이거죠. 우리는 그럼 무슨 말이 있는가?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일부 커뮤니티랑 유튜브 채널들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퉁쳐가지고 우리도 유튜브를 도려내면, 그러면 마치 공정한 경쟁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그럼 이 상황에서 차, 포, 상 똑같이 떼놓고 보면 우리는 쫄 하나 남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빨간색 팀이 이기냐 이거죠. 지금 저는 딱 장기 말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된다. 말은 옳은 말일 수 있지만 그런 말만 하는 걸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 나머지 저 파란색도 똑같이 말을 그냥 도려내서 공정 경쟁한 환경을 만들면 저도 전적으로 제 유튜브를 삭제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제 유튜브에서 기계적 중립을 하든 뭘 하든. 근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황희도는 너무 민주당 편향적이네, 진영주의자네. 그래서 요즘 이제 제3의 권력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진영주의자라는 욕을 차라리 내가 먹더라도 난 그냥 이걸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라고 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시간상 넘어가고요. 결론은 아무튼 제가 질문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했는데, 그냥 우리 청년들도 기성세대들한테 답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의 새로운 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공감대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의 길을 계속 만들고 버티다 보면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해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제 얘기가 절대적으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의견이 필요하고 그분들과 최대한 연대폭을 넓혀가기 위한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자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